챕터 6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제목은 Non-Equilibrium Excess Carriers in Semiconductor입니다.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 반도체 내에서의 그 excess 과잉 캐리어, excess 캐리어라는 것인데 이 excess는 이제 과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에 대비해서 과도하다, 그 열평형 상태 대비해서 과도하다. 그러니까 열평형 상태 대비해서 과도하게 캐리어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non-equilibrium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non-equilibrium 상태가 되는 거는 외부에서 이 시스템에 어떤 에너지가 주어진 거죠. 이게 빛으로도 주어질 수가 있고, 뭐 온도에 의해서도 주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충돌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도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기호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열평형 상태에서의 일렉트론의 개수는 첨자로 제로를 붙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P는 홀의 개수는 열평형 상태는 마찬가지로 P0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excess, 과잉이라는 뜻이에요. excess 캐리어는 이렇게 델타 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열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건 델타 P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non-equilibrium 상태가 되는 거죠. 델타 P. 요 기호를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델타에는 어떠한 그 상태에서의 총 일렉트론의 개수에서 열평형 상태의 일렉트론 개수가 되는 거고, 델타 P는 총 홀의 개수에서 열평형 상태의 그 홀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호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챕터 6장은 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챕터 6장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 PN 접합에서의 IV 특성식을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소 이제 수학식이 좀 많이 나와서 그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 2차 미분 방정식이었죠. 거기에 준하는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 챕터가 되는데,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이제 챕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셔서 물론 이제 이퀘이션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단원이나 예제로 나온 문제들을 그 많이 풀어보셔서 익숙하게 되도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6.1 섹션에서는 과잉 캐리어가 왜 생기느냐 그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액세스 캐리어가 이제 그 이렇게 델타 P 뭐 델타 P나 델타 N이 이게 이제 0이 아니라는 소리는 열평형 상태에서 무슨 사건에 의해서 그 추가로 홀이나 일렉트론이 더 생겼다라는 거죠. 그 사건을 이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에서 여기서는 일렉트론 홀 페어 한 쌍의 제너레이션에서 EHP 제너레이션 사건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 이제 리콤비네이션은 이렇게 생성된 일렉트론하고 홀이 재결합을 통해서 그 소멸되는 사건을 리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으로 이제 열에 의한 제너레이션, 서멀 제너레이션, 빛에 의한 제너레이션, 그 옵티컬 제너레이션, 충돌에 의한 제너레이션, 임팩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그 트랩 어시스트, 우리 측에서 이제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 센터라고도 하는데, 그 밴드갭 안에 있는 트랩에 의해서도 그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6.1절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절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그 characteristics of excess carrier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를 다루게 되냐면 이제 continuity equation을 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 만약에 그 물리전자에서 시험 문제를 딱 하나를 내라 하면은 이제 continuity equation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 개념인 거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continuity equation은 결국은 단위 시간당 생성된 일렉트론이나 홀의 개수와 뭐의 관계를 보는 거냐면 그 위치에 대한 일렉트론이나 홀의 디스트리뷰션 요 관계를 그
그 관계를 지을 수 있는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 개념만 확실하게 아시면 이제 식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바이폴라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은 요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에서 그 일렉트론하고 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잉의 일렉트론에 대한 컨티뉴어티 이퀘이션과 과잉의 홀에 대한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유도를 하는데 6.3절에서는 이 한 반도체 내에서 이 일렉트론과 홀의 디퓨저버티가 같다. 그러니까 엔바이폴라 뭐 두 개이지만 마치 한 쌍처럼 이제 움직이는, 그래서 디퓨저버티나 모빌리티를 서로 이제 유사한 값을 가지면서 이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그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방정식으로 고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절에서는 쿼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인 건데,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밴드갭에 그쵸,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타입인 거다, 이거는 N 타입인 거고, 그쵸, 밸런스 밴드 근처에 EF를 그리면 이건 P 타입인 거고, 이건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페르미 레벨은 우리가 이제 뭐를 이렇게 그림으로 딱 표현하면 우리가 여기로부터 바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렉트론 농도나 홀의 농도를 얻을 수가 있죠. 이 식 꼭 기억하셔야 되죠. 요 간격으로부터 일렉트론 개수 구하는 거, 혹은 요 가운데를 EI라고 하죠. 그래서 EF와 EI 간격으로부터 N 농도, 홀 농도 구하는 식 꼭 아셔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욕심이 생기죠. 이거 그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과잉의 익세스 캐리어가 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페르미 레벨을 정의해서 익세스 캐리어가 몇 개나 있을까를 우리가 예측을, 그러니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EV하고 EC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제 열평 상태에서의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됐다, 혹은 이제 일렉트론이 주입이 많이 됐다, 이 상태에. 그래서 얘가 일렉트론만 주입이 됐다, 일렉트론만 주입이 된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F를 이제 새로운 F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열평 상태가 되는 거고, 열평 상태 대비해서 페르미 레벨이 위쪽에 가 있는 거니까, 이 쿼지 페르미 레벨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이 무슨 사건에 의해서 일렉트론이 추가로 더 많이 공급이 된 상황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쿼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익세스 캐리어의 농도를 그 그림으로 쉽게 그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된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세스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이라는 건데, 이 외부에서 준 자극이 순간적일 경우에, 그러니까 빛이 주어졌다가 금방 사라지거나 온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이제 충돌도 뭐 한 번만 있다가 더 이상 충돌은 있지 않다거나 하면은, 이 과잉으로 생성된 애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많아졌던 게 외부 자극에 의해서 증가됐던 일렉트론이나 홀 농도가 자극이 제거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이제 라이프 타임인 거다. 그래서 이 라이프 타임을 정의하는 이런 식을 6.5절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반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 내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벌크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면을 이제 서피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실리콘을 예로 들어보면 이 벌크 내에 있는 실리콘은 최외곽 전자가 4개고 주변에 4개의 전자가 다이아몬드 구조로 서로 결합을 이루고 있죠. 근데 서피스는 어떻죠? 서피스는 주변에 실리콘 원자가 몇 개가 있어요. 맨 위는 없죠. 서피스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가 지금
그 본딩이 안 된 상태로 전자가 하나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 서피스에 있는 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벌크 내에 있는 에너지 준위와 어떻겠다? 다르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서피스의 이 스테이트를 그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실험으로도 증명을 해보니까 이 밴드갭 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밴드갭 내에 밴드갭 스테이트들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피스는 뭐가 많은 데다 밴드갭 스테이트가 많은 거다. 혹은 이제 그 트랩이 많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트랩이 많으면 그 벌크 내에서의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벌크 내에서의 익세스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하고는 다른 양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피스 이펙트를 6.6절에서 이제 다루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익세스 캐리어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전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장에서는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에 대해서 배운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션 레이트과 리콤비네이션 레이트, 뭐 익세스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라고 이런 단어들을 배우게 될 건데 그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넘버 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크당.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콘센트레이션의 변화가 되는 거죠. 제너레이션. 이건 이제 생겨난 거고, 리콤비네이션 한 거는 마찬가지로 단위 부피당 캐리어의 개수가 되는 건데, 이제 단위 시간당 레이신 거니까, 시간당 단위 부피당 캐리어가 리콤비네이션 재결합을 해서 얼마가 사라졌느냐 이제 이거는 감소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션에서 리콤비네이션 하는데 그 걸린 시간 이게 이제 라이프 타임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익세스 캐리어들이 어떻게 어떻게 운동을 할 거냐.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이제 라운드 T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일렉트론의 경우는 라운드 X하고 라운드 N 요것의 그 관계를 요 함수를 이제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컨티뉴어티 이퀘이션하고 n 바이폴라 트랜스포 두 개를 고려해서 보다 그 계산하기 쉬운 이차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쿼지 페르미 레벨 뭐를 디파인하기 쉽게 해준다. 익세스 캐리어의 농도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디펙 이펙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익세스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하고 콘센트레이션 농도하고 라이프 타임이에요. 거기에 디펙이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 이 디펙은 어디에 생긴 거다? 서피스에 있는 디펙인 거다. 그렇죠? 서피스는 뭐가 있기 때문에 디펙이 존재한다? 디펙은 결함이라는 거예요. 최각 전자가 4개가 있고 얘네들이 퍼펙트하게 본딩을 이루려면 주변에 실리콘 원자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서피스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피스에는 이제 디펙이 많은 거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디펙 이펙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서피스 이펙트를 이 장에서 배우게 될 거다. 자, 그럼 그 캐리어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평형 상태에서의 세미컨덕터는 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하고 열 교환이 뭐 에너지 교환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열평형 상태에서의 그 세미컨덕터가 됩니다. 이렇게 열평형 상태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일렉트론 홀 제너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열평형 상태에서도 그쵸? 뭐 순간적으로 이제 그 로컬하게 이 에너지가 그 주어졌다가 그게 이제 금방 소실이 되는 거죠. 그쵸? 열평형 상태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게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열평형 상태의 세미컨덕터에서는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 이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이라는 사건은 요 그 밸런스 밴드는 전자가 꽉 차 있는 밴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는 뭐를 하나 남기고 홀을 하나 남기고, 컨덕션 밴드에는 뭐가 하나 생기고 일렉트론이 하나 생기고, 그러면 델타 N은 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델타 N은 1이 되는 거고 델타 P도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열평 상태에서 그 예측되는 그 일렉트론의 값하고 홀의 값에서 지금 변형이 생긴 거죠. 그럼 이 열평 상태가 아닌 거니까 다시 어떤 사건이 재빨리 일어나게 되냐면 리콤비네이션에서 원래대로 복원하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컨덕션 밴드에서 있던 일렉트론 추가로 하나가 더 생겼던 것이 다시 밸런스 밴드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때 나가는 거죠. 이때 에너지가 들어왔고 이때 에너지가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네트로 에너지의 출입이 0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컨덕션 밴드에 생긴 일렉트론이 다시 이거는 0이 되는 거고 델타 N이 0이 되는 거고 리콤비네이션에 의해서 델타 P가 다시 0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평 상태에서는 그 제너레이션하고 그 리콤비네이션이라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면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Nature's Order Restoring Mechanism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래 상태를 회복하려는 메커니즘이다인 거지. 열평 상태를 회복하려는 메커니즘인 거다. 그래서 그 혹시라도 그 과잉으로 생겼거나 익세스하게 생겼거나 혹은 결핍이 돼 있거나 내부적으로 혹시 무슨 사건에 의해서 결핍이 됐다라고 하면 이 두 제너레이션 혹은 리콤비네이션 사건이 그 발생을 하면서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리콤비네이션이 뭐인 거다? 일렉트론하고 홀이 어나일레이트, 제거되는 과정이 되는 거다. 제너레이션은 뭐인 거다? 일렉트론하고 홀이 하나씩 생기는 그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사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사건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BC인 거냐? 그러면 이거를 포토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쵸? 라이트는 포톤인 거죠. 포톤 입자 에너지는 뭐다? E 이퀄 하한유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외부에서 세마이컨덕터에 포톤이 주입이 됐을 때 이 포톤의 에너지 E 이퀄 하한유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가 밴드갭보다 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 포토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그 서멀 에너지, 열 에너지가 주입이 되었는데 이 주입된 에너지가 밴드갭 에너지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 서멀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입된 에너지가 밴드갭보다 클 경우는 다이렉트 서멀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게 밴드갭 EC하고 EV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밴드갭 내에 이 빈 스테이트가 있었다. 그러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쵸? 다시 또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언제?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렇죠? 다시 또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밸런스 밴드에 홀이 하나 생기고 컨덕션 밴드에 일렉트론 하나가 생기는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뭐를 경유해서? 요 밴드갭 스테이트들을 경유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 3번에서는 이 밴드갭 스테이트를 RG 센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G 센터를 통한 그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그 서멀리 어시스티드 제너레이션 오브 캐리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팩 이오니제이션이라는 거는, 임팩은 충돌이라는 거죠. 충돌에 의해서 이온화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충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세마이컨덕터 고체 내에 그 다른 제3의 입자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갖고 그 세미컨덕터를 이루는 원자랑 이제 꽝하고 충돌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그 일렉트론이 하나가 나오더라. 아시겠죠? 요 3의 입자는 뭐 또 어디론가 이렇게 또 충돌해서
뭐 운동 에너지가 0이 정지된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느려진 상태로 이 입자가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를 하나 반드시 남겨요. 이 충돌한 에너지가 밴드갭보다 훨씬 더 클 경우에 여기 빈자리가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실리콘이 최각 전자가 4개였다가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는 거니까 실리콘은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고 일렉트론이 하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밸런스 밴드에 홀이 하나 남고 컨덕션 밴드에 일렉트론 하나가 생기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그 입자가 여기 들어왔다가 속도가 바뀐 채로 다시 또 운동을 해 나가겠죠. 자, 이게 임팩 이오니제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제 오제 리콤비네이션은 그 반대가 된다라는 건데, 자, 오제 리콤비네이션은 뭐겠어요? 오제 리콤비네이션은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잃고 이제 밸런스 밴드의 빈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올 텐데, 제3의 입자가 이 에너지를 받고 아주 운동 에너지를 더 얻어서 이제 운동하는 그 상태로 제3의 입자가 세 번째 입자가 이제 이렇게 요 에너지 갭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아서 운동 상태가 바뀌는 요 사건을 오제 리콤비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오제 리콤비네이션이 뭐다? 리콤비네이션으로 그 일렉트론이 잃은 에너지를 제3의 입자가 받아서 운동 상태가 바뀌는 이런 사건을 오제 리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에 그 반대되는 게 임팩 이오니제이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기호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제너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은 일렉트론이 하나 생겼다라는 건 밸런스 밴드에 홀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일렉트론의 제너레이션 레이트,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그 생성된 개수가 되는 거죠. 이게 붙었으면 열평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홀이 하나 생기겠죠, 밸런스 밴드에. 그래서 그 열평 상태에서 일렉트론의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열평 상태에서 홀의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같다. 마찬가지로 리콤비네이션 할 때는 일렉트론하고 홀이 같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사라진 일렉트론의 개수는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사라진 홀의 개수랑 같겠죠. 그래서 R도 열평 상태에서 이렇게 같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열평 상태에서는 제너레이션 되면 익세스하게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Nature's Order Restoring Mechanism 그렇게 표현을 했죠, 멋있게.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플러스로 된 거는 다시 제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평 상태에서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리콤비네이션이 어때야 되겠어요? 다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생각해보면 이 식은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식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요 테이블 6.1 교과서에 표기된 테이블 6.1의 기호를 모두 다 아셔야지만 6장에서 나온 그 2차 미분 방정식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열평 상태에서 일렉트론 홀 농도, 그 다음에 그냥 N하고 P를 표시를 해보면 이건 뭐 열평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닌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렉트론의 토탈 농도인 거고 홀의 토탈 농도가 되는 거죠. N이 열평 상태에서는 N0가 될 거고 P가 열평 상태에서는 P0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일렉트론과 홀 콘센트레이션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N-N0가 0이 아니라는 거는 과잉 캐리어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잉 일렉트론을 델타 N이라고 표시하고 P-P0는 델타 P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하고 홀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책에서는 스몰 g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라지 R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열평 상태에서 일렉트론의 그 라이프 타임 되는 거고, 타워라고 표시한 건 라이프 타임인데 P0는 홀의 그 라이프 타임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간단하게
그 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반도체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제너레이션하고 리콤비네이션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아, N 농도가 지금 얼마일까? 혹은 P 농도가 얼마일까? 그렇죠?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모델링을 해보자. 그래서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 한번 모델링 해볼까? 그렇게 해봅시다. 뭐 N타입에 대해서도 똑같이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이제 P타입에 대해서 한번 하는 건데요. 자, 요게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델타, 그니까 DT에 대해서 시간당 변화량,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변화량을 봤어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변화량. 머저리티가 아니라 머저리티 캐리어의 시간당 변화량은, 그러니까 머저리티 캐리어 양 자체가 바뀐다라는 건 대단히 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쫓아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P타입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제너레이션이나 리콤비네이션에 의해서 일렉트론하고 홀이 생성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누가 더 크게 영향을 받냐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P타입이다. P타입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핑을 10에 17승으로 했다. 단위 부피다. 그렇죠? 그런데 제너레이션하고 리콤비네이션이 10에 10승 이거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건데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10의 10승계가 생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매스 액션 룰에 의해서 이때 P타입에서 홀이 10의 17승이면 일렉트론의 개수는 한 10의 3승 정도 되죠. 그러면 어떤 사건, 포톤이나 열이 가해져서 일시적으로 일렉트론 제너레이션이 단위 시간당 10의 10승계가 생겼다라고 하면 머저리티 캐리어는 변화가 있다 없다. 10의 17승계 있는데 10의 10승계가 추가가 됐으니까. 그쵸?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죠. 변화가 없다라고 우리가 어플락시메이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원래 1000개였었는데 그쵸? 10의 10승계가 생겼다라는 거는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대단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머저리티 캐리어는 영향이 미비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델타 T분의 델타 N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당 변화량은 이 델타 N 변화량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에 비례할 거다? 열평형 상태에서 지금 T라는 시간에서의 캐리어의 개수 요 차이에 당연히 비례하겠죠. 시간당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열평형 상태에서의 캐리어의 개수와 열평형 상태에서의 캐리어의 개수, 임의 시간 T에서의 캐리어의 개수의 요 차이에 비례하는 게 DT분의 DN일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냐면 이게 가장 석세스풀한 모델이에요. 자, 열평형 상태인 거니까 이 열평형 상태에서 N0하고 P0를 곱해주자. 그리고 임의의 시간 T에서의 N값, T값을 곱해주자. 그래서 요거의 차이에 비례할 거다. 이 식 직관적으로 괜찮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비례상수 이걸 이퀄로 놓고 비례상수 알파로 넣어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모델링에 실패하면 다시 가정 세우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실렸죠. 자, 그래서 DT분의 D에는 알파 곱하기 N0 P0 마이너스 NT P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N0 곱하기 P0는 매스 액션 룰에 의해서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NI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 식 이해되시죠? 그 다음 비례상수를 여기서는 알파 R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R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제 리콤비네이션에 대한 비례상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리콤비네이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풀어서 써보는 거예요. 요거는 요 NT는 이 NT는 열평 상태 값에다가 델타 N을 곱해주면 되는 거, 더해주면 되는 거고, P는 열평 상태 값에다 델타 P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주면 NI 제곱인 거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주면 델타 PT 곱하기 N0, 얘랑 곱해주면 델타 NT 곱하기 P0 더하기 델타 N 곱하기 델타 P,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델타 P하고 델타 N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델타 N하고 델타 P는 같은데,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N에 대해서 세웠으니까, 요건 델타 P라고 쓰는 것보다 델타 N이라고 쓰는 게, 그쵸? 변수를 통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델타 NT를 앞으로 가져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그 N0하고 P0,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P 곱하기 델타 P, 델타 N 곱하기 델타 P인데, 델타 N 곱하기 델타 P인데, 우리가 요거를 델타 N 곱하기 델타 N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델타 N 앞으로 가져가면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연습 문제 연습장에 풀어보세요. 어려운 식 아닌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플락시메이션 할 수 있냐면, 이게 P타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소수 캐리어, 이거는 다수 캐리어가 되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N0 더하기 P0는 뭐로 분사할 수 있다? P0로 분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P0는 상수죠. 그렇죠? 열평 상태값 딱 주어지는 값이죠. 그 다음에 그 알파도 마찬가지로 상수인 거고, 그래서 다식을 정리해 보면 델타 t분의 델타 n은 마이너스 상수 곱하기 델타 n이 되는 건데, 자, 요거 한번 다시 써볼게요. dt분의 dn은 dt분의 d의 n0 플러스 델타 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그러면 n0 요건 상수인 거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이퀄 dt분의 d 델타 n,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1차 미분 방정식 나왔죠. dt분의 d 델타 n은 상수 곱하기 델타 nt인 거니까 델타 nt는 뭐가 된다? 델타 nt는 이게 이제 초기 값이 되는 거고, 익스포넨셜, 이거 1차 미분 방정식 푸실 수 있죠. 그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P0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P0를 이제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 타워라고 정의를 하겠다. 라이프 타임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이게 이제 시간인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P는 시간 단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정의한다? 라이프 타임이라고 정의하고, 실제로 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리콤비네이션 그 비례 상수랑 그 P타입의 머저리티 캐리어의 양에 의해서 라이프 타임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숨어 있는 피직스도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제너레이션 혹은 리콤비네이션 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머저리티 캐리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리콤비네이션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라이프 타임이 작아지는 거니까 더 쉽게 리콤비네이션 한다라는 거죠. 그럴듯하죠. 머저리티 캐리어가 많으면 과잉으로 생긴 것들이 더 쉽게 그 리콤비네이션에서 후보가 많으니까 리콤비네이션에서 쉽게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타임, 일렉트론의 라이프 타임은 알파 상수 곱하기 P0분의 1과 같다. 이거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유용하게 뒷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예요.